외상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삼국 외상회의 결론이라는 것은 정부를 수립하되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5년간의 신탁 통치라는 그 문구, 그 주장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46년 초에 이제 반탁운동, 신탁은 또 다른 식민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46년 초반과 중반에 어떤 정세를 주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뭐 안내 보시면 그렇게 막 속옷에다가 막 정보를 묻혀서 온 것, 저쪽에 가면 이제 암살당했었을 때 어떤 그런 입고 계셨던 수의 같은 것들이 복원되어 있으니까 찬찬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6년에는 반탁운동의 선봉제로서 김구와 임시정부가 앞서 나갔고요. 정부를 추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46년에 임시정부 추대론을 주장을 했는데, 문제 뭐냐면 그 활동 자체가 사실은 미군정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활동인 거죠. 왜냐면 미국과 소련의 결정하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겠다라는 건데, 임시정부 입장에서 임시정부의 수월성을 주장하게 되니까 양자가 충돌하게 되면서 김구의 임시정부 세력과 이 소위 말하는 미군정 간의 갈등의 불화가 또 싹트게 된다는 것들, 저쪽 가면서 보시죠.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김구는 전혀 유명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윤봉길 이거가 워낙 성공리에 거두게 되니까 그때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도 김구를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교민들도 이제 김구를 주목하게 되면서 윤봉길 이거를 얘기를 해서 김구라는 존재가 이제 30년대부터 우리 역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확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걸 더 어떻게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30년대 때 두 영웅이 부상을 하거든요. 하나가 김구고 하나가 이제 김원봉입니다. 양자가 30년대 때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구가 김원봉을 이기죠.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임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님이 만나서 둘이 처음부터 굉장히 뜻이 통했대요. 뜻이 통해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이러면서 친하게 어울렸었는데, 이제 요거 유명한 얘기죠. 선생님의 남은 시간은 이제 저의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시간 없으니, 하지만 선생님 앞으로 살아나셔서 계속 독립운동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의 낡은 시계와 제 이제 새 시계를 교환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환했던 시계고, 요거는 모두 폰으로 알고 있고요. 옥제라고 밑에 써있네요. 저 이제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 그쪽 백범 김구 쪽 기념관에 가면 이제 받은 시계가 있고, 매연 기념사업회 저쪽 이제 충북 예천인가 그렇죠. 어디죠?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가면 또 김구 선생 시계를 또 보관하고 있어서 양자가 서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관계예요. 이봉창 의사가 저쪽 가면서 얘기할게요.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와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 자체가 독특하고 이렇게 뭐라더나 김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잘 주기 맞고 뜻이 통했고 이랬던 사진으로 좀 유명합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교장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오게 되는데, 이 재밌는 건 이 건물을 준 사람이 뭐냐면, 건물 좋죠. 그렇죠. 여기 하나 가지시고 싶으시죠, 그렇죠? 근데 경비장을 준 사람 밑에 나와있지만 최창학이라는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이 최창학은 1930년대 때 광산업 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금광을 들어오세요. 여기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들려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창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30년대 때 광산 붐이 있었거든요. 금맥을 발견하면 대박이 난다라고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맥을 우연히 발견해서 대박이 났는데, 최창학이 거의 1호로 이제 금맥을 발견해서 대박이 났던 사람인데,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처단 당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롭게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창학이 결국은 이 집을 이제 임시정부의 공간으로 내놓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창학 입장에서 다시 건물을 가져가고 싶어 하고 이런 좀 갈등들이 있었었는데, 여튼간에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의 마지막 숙소로 쓰이다가 뒤에 나오지만 대사관 관저, 특히 베트남 대사관 관저 이런 걸로 쓰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80년대 때부터 복원운동 같은 것들이 지원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건희 회장의 결단으로 이곳이 사유지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삼성병원이 매입하고, 삼성병원 여기가 사무동, 간호국 사무동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이에요. 근데 46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구 같은 경우는 반탁운동을 하면서 우익의 지도자로 거듭나요. 그리고 초기에 이승만이 전체를 판세를 주도하려고 할 적에 가장 불편했던 존재가 김구였습니다. 왜냐면
이승만 입장에서 저쪽 가서 보시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실제로 가장 먼저 해외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기획을 했었고, 이승만이 기획하면서 실제로 거의 모든 정치제들이 다 이승만 중심으로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공부하시는 분은 독촉이라고 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당이 아니고 여러 정당이 연합체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이 들어와서 박헌영조차도 친일파를 처단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내가 협력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승만 중심으로 10월달, 11월달에 쫙 결집이 됐는데, 임시정부 요인들이 딱 들어온 다음에 푸쩍도 안 해요. 왜냐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승만한테 화를 내진 않아요. 왜냐면 이승만은 구미위원부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관계가 좋았고, 김구 입장에선 이승만은 한 살 선배지만 굉장히 깍듯하게 모셨던 선배로서 존경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구가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밀어내고 이런 건 없는데, 다만 김구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이승만이 중요한 것과 그에 비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봤었을 땐 임시정부만이 유일 기관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주도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해지고, 46년은 아까 말했듯이 반탁운동 같은 것들을 주도하면서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이 급속도로 이제 부상을 막 하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탁, 신탁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군정과 소군정, 즉 미국과 소련의 정책에 저항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든요. 민족주의 세력이니까 우익의 결집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한 전략적 미스가 뭐냐, 우리 우익의 최고의 어르신은 그래도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을 형님으로 모셔서 우익의 하나로 결집되자 라는 식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46년 상황에선 좌우 갈등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냐면 좌익과 우익이 입장을 모으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나중 얘기지만 이승만은 본인이 권력을 잡고 싶은 거지 무슨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김군이 이딴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거 나중에 얘기지만 나중에 가면 한민당이니 친일파니 이범석이니 이렇게 이승만의 집권을 도왔던 사람들도 다 버림받아요. 그 정도로 이승만은 권력 유일, 자기중심의 유일주의자였는데, 여튼 46년에 김구는 그 선택을 했고, 그게 굉장히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 역정과 해방공간에서의 모든 문제 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잘 안 오고 와도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왜냐면 이제부터 잘 못하니까 정치가로서는 아주 심각한 실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올라가시죠. 그래서 김구 입장에서는 여운형이 죽고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분단이 가시화가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김구의 마지막 선택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만, 분단이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라 민족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48년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정치적 자산과 정치적 입장을 포기하고 여운형과 괴를 같이 했었던 김규식과 호흡을 맞추면서 남북 협상운동에 뛰어듭니다. 남북 간의 분단 문제를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것도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냐면, 그렇게 할 거면 미리 하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해방 되자마자 좀 미리 밀어붙였으면 무게추가 바뀌었을 텐데 왜 이제 하냐라고 하게 되는데, 여튼 그건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고 입장을 바꾼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곳이 경기장인데, 여기 바깥에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생 빨갱이들한테 속고 있다, 선생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김구 선생의 지지자들의 반대 속에 휩싸이게 되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행을 결정했고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을 시도하죠. 북한 가서도 완전 모욕당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김구 선생이 제안했던 건 남북 지도자 회담이었었는데, 북한에선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협의회에 초청 인사로 초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한의 지도자니까 북한의 지도자 만나서 합의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북한에선 우리가 회의를 여는데 남측 지도자들 생각 있으면 와라고 사실 초청한 거예요. 굉장히 낮은 격으로 요청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갔죠. 사실 그때 김원봉도 따라가요. 김원봉 북한 남게 되는 거고, 홍명기도 거기 남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김구가 이제 결국은 갔으나 북한들이 이미 다 일사천리로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첫날 협상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협상 진행 안 되니까 이제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내려와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중간파 운동, 남북협상, 통일운동 이런 거에 어떤 원형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남한과 북한이 분단인 체제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분단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부 수립에 48년에 참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놀 만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됐건 이승만 못지않은 지도자인데, 이 사람을
그냥 놔뒀다간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결국은 김구가 죽기 전 3개월 전부터 유언비어가 막 돕니다. 그 유언비어의 핵심이 뭐냐? 김구가 이끌던 한국독립당과 남노당 아시죠? 박헌영이 이끌던 지하정당인 좌익정당 남노당이 연합을 해서 남한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소위 말하는 체제를 전복화해서 미군과 이승만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쿠데타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런 음모가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주요 어떤 그런 양심적인 민족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 지청천, 심지어 거기 김두한도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암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까지 막 도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곳에서 안두희가 저쪽 이제 보시면 저 총탄자로 보이시죠? 예, 저기 앉아 계셨던 김구 선생한테 총을 2발을 쏴서 이제 2발이 이제 턱과 상반부를 뚫고 나가면서 암살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래 있었던 거 안두희가 개인적으로 죽였겠어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두희가 누구의 사진을 갖고 죽였겠어요? 나도 발언을 조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이승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도대체 이 배우가 안두희의 배우 누구냐, 이승만 아니냐라는 걸 추적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체포당한 다음에 안두희가 1공화국 때니까 풀려났고 이승만 대통령 때 승승장구를 했고 그러다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그 끈이 풀리니까 안두희가 도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김구 선생의 암살에 대한 그 분노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 추격자들이 결성이 돼서 체포를 해서 하여튼 정말 엄청 때렸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 불법 고문 시킨 건데 자고하다가 엄청 고문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안두희도 대단해요. 그 제대로 된 증언을 한 적이 없죠. 증언 여러 차례 했었지만 그래서 심지어 막 혼자 산에 사는데 두부장수인 줄 알아서 거기 두부 놓고 가세요 하니까 돈은 저기 템바로 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두부장수가 암살단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 감고 그러니까 옛날 그 뭐였지 그 시골집 보면 앞마당에 이렇게 펌프 물 있잖아요. 거기 머리 감고 끌고 다니면서 머리 감고 있던 안두희 이렇게 짱돌을 갖고 와서 그냥 벽돌로 막 머리통을 뒤지게 터진 다음에 피 다음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또 살아나요. 이런 일을 겪다가 이제 94년 선생을 소중히 여기시는 수많은 분들이 주로 배우를 밝혀내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틀렸다고 생각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승만이 배우에 있다라는 거 거의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승만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당일날 보면 우리 그 저기 혹시 오늘 아시는 옛날 영화 JFK 기억하세요? 그 존 케네디 암살을 다루던 그런 것처럼 이 경교장의 당일날 사건이 나기 1시간 전부터 헌병대가 와 있어요. 이상한 거죠. 왜냐면 실제로 사건 자체가 일어난 다음에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헌병대가 와 있어야 되는데 이미 헌병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접수가 되고 연락을 해서 담당 검사가 바로 뛰어오거든요. 바로 뛰어오는데 뛰어왔었을 때 이미 헌병대가 포위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과 실갱이가 벌어져요. 근데 이 암살의 배우를 우리가 보통 추정하는 88 구락부 멤버 중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군대나 헌병대나 이쪽 멤버들의 지도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88 구락부에서 이제 끈앞풀처럼 활용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두희로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검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찾아가서 이승만을 만나러 가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승만 만나러 갔는데 당시 이승만은 이제 낚시하러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이번에는 이제 이범석 국무장관, 국무총리를 만나러 가요. 국무총리 만나러 가는데 국무총리는 또 집 앞에 가니까 수역 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냥하러 떠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신성모 집을 찾아가니까 신성모 집에서 또 집사가 막으면서 선생님께서 몸이 아프다. 열받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못 만나고 국무총리도 못 만나니까 화를 발빵 내면서 이제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확 들어가서 이제 지금 백범이 서거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 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러 들어갔는데 신성모가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이제 구술 증언에 따르면
나라가 이제야 바로 잡히겠군 이러면서 옷을 딱 입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김구가 죽었으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낸 전문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아까 그 사람들 울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민들은 호기심에 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다 뭐라고 쓰냐?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가 뭐냐면 늙고 다루기 힘든 호랭이라는 아주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블랙 타이거가 죽었다. 근데 거의 논조를 보면 잘 죽었다.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의 반민주의자들은 이미 이때부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선 이 민족주의자 임시정부와 진해 민족밖에 모르고 진해 민족을 위해선 이 어떤 이념이나 냉전조차도 헌신적으로 내던질 수 있는 인간의 위험성을 아마 자각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승만의 길과 김구의 길이 확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김구라는 존재가 이 소위 말하는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정말 역사의 어떤 정말 이렇게 찬란한 어른이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방 이후 1공화국 때 2공화국 또 박정희 시대 때 독재 시기를 걷다 보니까 윤봉길과 함께 독립운동의 어떤 전설로만 기억이 되면서 사실 그가 진짜 전설이 된 이유 생각엔 김구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족을 향해서 죽음으로 내달렸던 그 선택 그게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위대하게 만들지 않았나. 저 위에 보시면 러시아 공사관 터예요. 러시아 공사관이 아니라 러시아 공사관 터고 러시아 공사관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종탑만 딱 남아있는 구조고 좀 이따가 여기 밑에 내려가서 중명전을 갈 거거든요. 중명전을 가게 될 텐데 이 중명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명전 바로 저기 덕수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러시아밖에 없었죠. 왜냐면 청나라에 의존해서 친청 정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이제 청나라가 청해전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결국 이제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 덕수궁에서 여장을 하고 탈출을 해서 바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왔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 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성황후 죽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굉장히 아꼈던 사람, 영친왕이 엄마였었던 천하박색 엄상궁. 이게 이제 외모 비하가 되는 발언인데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다 천하박색 엄상궁이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왕이 저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서 저렇게 인물이 없는 저 여자에게 푹 빠져 사냐라고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좀 외모로는 좀 인물이 없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정치력과 노력을 통해서 고종을 보호했었던. 그 전에 춘생문 사건이라고 그래서 먼저 이제 사실은 이쪽에서 먼저 춘생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윤치호의 아버지였던 윤흥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춘생문이라는 문에서 고종을 빼서 탈출을 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걸렸었어요. 실패했었는데 그럼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제 꿈꿨던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궁녀 복장으로 해서 탈출했었던 사건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결국 이제 고종이 친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간신히 이제 청해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을 밀어냈었던 좀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고종은 러시아에 의존을 해서 한 10년 정도 더 버티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와서 이제 1년간 있으면서 했던 작업이 두 개예요. 1년 동안 있다가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요. 둘째는 대한광무개혁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하나는 독립협회인데, 독립협회를 만든다라는 건 말 그대로 자주 독립으로 이끌어가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많은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떤 그런 좀 입헌군주제로 나가는 방향이 독립협회인 거고, 광무개혁이라는 건 나와서 내가 이제 대한제국을 세우고 황제가 되니까 황제 입장에서 전제군주적으로 이 근대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상했던 게 여기에요. 여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곳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건 이제 그 독립협회고, 나와서 선포한 게 광무개혁인데, 이 두 개가 충돌하죠. 왜냐면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민권을 반영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근데 독립협회도 고종의 어떤 군주권 자체를 해하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다만 민의를 수용해서 함께 이렇게 뭔가를 이끌어 가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고종이 또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은 모든 것들은 내 중심으로 이끌어가서 내가 주도해서 전체군주제를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이 독립협회 운동하고 광무개혁이 서로 이제 안 맞아떨어면서 막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 과정 속에서 결국 고종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독립협회를 해체시켜버리고 광무개혁이라는 전제군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건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곳에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 요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그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김홍집 아시죠? 온건계합파의 리더. 근데 그를 우리가 보통 친일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김홍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개선하는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대화로 나가지 이렇게 행동하는 온건계합파 인물인데, 이제 아간파천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할 적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저거 친일 매국노 저거 그냥 뭐 어디 뭐 대강 하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김홍집이 여기에 와서 이제 저작거리에서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니더라 하면서 고종을 막 불러내다가 여기서 정말로 저작거리에 흥분한 군중들한테 맞아 죽었던 그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소위 말하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온건계합파들, 그러니까 차분하고 단계적인 개화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멸절된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고종이 두 가지 모순적인 구상을 선택하는데, 그 두 가지 모순적인 구상이 이제 완전히 이제 충돌을 하면서 그 이후에 좀 잘 안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육도가 왔고, 여기서 지금 누가 딱 봐도 이완용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이 협상에서 사인해라 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박재순도 안 한다고 그랬고, 총리 대신 한규설 같은 경우는 총리 대신인데 펑펑 울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총리 대신은 끝까지 안 하니까 총리 대신은 아무튼 대신 그냥 뒤로 보내버렸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는 이또와 끈이 없었던 원래 친미파였었다. 친미파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친러파 뭐 이런 역할을 했었던, 또 한때는 우국지사로서 독립협회 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저기 계신 완용님께서, 이제 얼굴이 다 그렇게 비슷하네요. 이완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현재 힘이 없으니 보호국으로 들어가서 힘을 빌어서 나오자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을사조약을 주도했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미칠조약을 맺을 때는 저기 누구예요? 그 송병준과 함께 고종을 겁박하면서 지금 여기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일본 해군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을 했었던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미칠조약,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이 됐었던 사건. 세 번째는 강제병탄조약, 강제병합조약이라고 국제적으로 부르긴 하지만, 병탄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병합조약을 맺을 때도 총리 대신으로서 이완용이가 또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일반 대신이었더라면 정미칠조약하고 강제병합조약의 두 조약에선 정말 이제 그 총리 대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언론운동이라고 처음으로 언론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는 게 유럽에서 막 유행을 하고 있었던 때여서, 그때 그 자유언론운동에 도움을 받아서 언론 컨퍼런스장에서 이의종이 정말 유창한 프랑스어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세계에다가 어떤 그런 일제만을 알렸다라는 걸로 유명하고, 그 이후에 이주는 군사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일본에 의해서 남아있는 기록은 뭐 이렇게 피부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의사들한테 다 확인해봤어요. 그 병으로 사람이 죽지 않는데. 죽지 않고, 근데 자결이라는 주장도 있고 하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군사하셨고, 이상설은 다시 미국으로 거쳐서 국내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연해주와 만주쪽에서 독립무장 투쟁을 하시다가 1915년에 돌아가셨고, 이휘종이 독특해요. 이휘종은 나중에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 혁명에 참여해요. 레닌의 동지로서 모스크바의 러시아 혁명을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일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분 자세히 배우고 이분 자세히 배우는데 이분 자세히 안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 행적이. 근데 현재 이분 손녀가 역사학자여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밝히고 하는 작업들이 최근에 좀씩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너무 궁금한데, 일단 되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관여하고 참여했던 것 같다. 그러면 왜 참여했을까라고 할 때 역사학자들의 수사 어구와 상상 어구긴 하지만 자기를 버린 나라에 대한 분노가 결국 계급성으로 발현되지 않았을까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아프고 중요한 공간이에요. 한편에서는 나라를 뺏긴 공간이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뺏겼으나 새로운 도전을 했던 공간이고, 이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파리 강화회의 같은 데 또 참석, 우리가 그때 해봤잖아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으니까 이봉청, 임봉길이나 의열단의 의거가 있는 거고, 헤이르 특사의 시도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또 비슷한 추정이 있었다는 거. 단 여기는 빠져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주를 불러들이기 전에 고종이 불러들였던 사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미국 선교사 헐버트. 헐버트를 불러서 자네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헐버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는데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민족을 도와준 양심적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헐버트랑 미국 선교사들 입장에선 세계 시민주의예요.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고 동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인이든 네가 조선인이든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양심과 내 신앙 안에서 이걸 돕는 게 당연하다라는 행동을 했던 참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그래서 헐버트랑 살짝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재밌는 캐릭터.